2015년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인천 초등생 감금 학대 및 탈출 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 당국은 부랴부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을 2015년 12월 23일부터 16년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숫자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약 한 300명 가까운 아동들이 교육적 방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아동들이 실제로 교육적, 물리적 방임 등의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과거에 발생한 중대 학대 피해 사례도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지역사회 아동보호 체계의 핵심은 아동이 다니던 또는 아동이 진학해야 하는 관할 지역의 학교 교직원과 학교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었습니다. 파악된 자료를 기본으로 학교에서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가정에 함께 방문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교직원과 공무원이 대상 아동의 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 및 결석 사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소재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되고 학교에 다시 등교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부모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외부 인력들은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아동의 학교 복귀를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8조 과태료 사항에 의하면 제13조 사항에 취학 의무를 이행을 독려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교육감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학부모 소환제 또는 청문회를 통해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형사 입건이 되는 등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도 미치지 못하는, 좀 다시 비유하자면 소무로 된 면봉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기결석 아동 점검 결과 아동의 학교 등교 거부 사유 중 대부분은 학교, 즉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아동 간의 갈등, 또 아동의 문제 행동 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위원회, 부모 상담 등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 결과 해당 아동의 부모와 상대 아동의 부모, 또 해당 아동의 부모와 학교 교직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서 부모는 아동의 학교 등교를 중지시키고 소위 말하는 홈스쿨링, 검정고시 등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은 최근의 사건에도 볼 수 있듯이 학대를 은폐하는 데 악용이 되었고, 이 아동들은 교육 당국의 정원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나 교직원의 확인 여부에 학부모들은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등 아동이 실제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홈스쿨링 등의 가정학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개인정보 관리 지침 때문에 점검하는 기관들 간의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일제 점검으로 앞에서 언급한 여러 부처, 기관들은 점검해야 하는 아동의 정보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지만 점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매년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 통계에서 80% 이상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역시 81.8%에 해당하는 8,207건으로 가정 내 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신고 건수는 17,791건으로 36% 증가하였고, 이 중 약 10,000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은 폐쇄적이고 부모의 인식 전환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하는 체벌에 대해서 부모들은 아동의 사고나 행동을 고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우리 기관의 학대 행위자 상담 결과 다수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부모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는 의무교육 미취학생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학동 점검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 양육환경 점검,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 증가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아동보호 전문기관의 4월 말까지 신고 현황은 전년 동기간 82건 대비 65.8%가 증가한 약 136건으로 연말까지 약 400건 정도가 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아동 관리와 출동하는 현장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상담원 1명이 관리하는 학대 피해 아동 사례 건수는 2014년 평균 66.5건이었으며 가장 많게는 117.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할하던 아동 수는 한 기관당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명의 상담원이 평균 2만 명 가까이 아동을 관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상담원 수 증가, 처우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들을 볼 때 앞으로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방적 접근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례 관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담원 1명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평균 66.5건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면 하루 2가정 이상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팀은 인원은 약 3명에서 5명 정도에서 불과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례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기관 자체 사례관리와 함께 외부 자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아동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제기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법에 해당하고 있어 앞으로 위기가정 사례 개인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게 될 빅데이터를 통한 수집된 다양한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고되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경찰과 상담원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등의 법과 지식을 총동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사들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와 학대 행위자의 상담 위탁 명령 이행 등으로 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고 관리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개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예방적 접근은 앞에서도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업무를 기피 업무로 여기게 될 것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전문성이 확보되기도 전에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 수사를 맡은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수사라고 합니다.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상담원들도 어려워하는 아동 상담과 조사가 단시간 내에 향상되기 어려워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아동이 학대 피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종합대책, 특히 부모 등의 보호자에 대한 접근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동복지법은 학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급증한 학대 피해 아동 수의 증가 현실보다는 학대 피해 아동이 1명, 2명 세상을 떠나고 그 현실이 사회 전반에 대대적으로 이슈화될 때에서야 비로소 정부에서는 반복적인 똑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그때를 계기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대책의 수립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과 함께 실천이 옮겨지는 대책이 시행되어야 대한민국의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학대 발생이 두려워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종결하지 못하고 1년, 2년 동안 아동과 부모의 손을 놓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 아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